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론 제3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에는 장애 유형과 장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1교시에는 장애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장애 유형, 장애 범주 같은 말이죠. 자, 우리나라의 그 장애 범주와 그 다음에 장애인의 유형, 기준, 그리고 외국의 장애 범주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사실 장애라는 것은 한 나라의 풍속과 문화에 따라서 그 관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로 의료적인 측면에서 장애 범주와 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장애 범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 범주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그 다음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총 15가지로 장애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 범주는 국제 기준, 그 다음에 장인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공감대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존의 의료적인 접근,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환경 속의 인간처럼 어떤 장애를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권리적인 접근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회의 인식 변화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차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의 범주 보면은 사실 법적인 의미로 장애를 어디까지 받아들이냐가 이제 장애의 범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장애의 범주를 확대해 본다면 경제적인 거, 사회적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장애의 범주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료적인 접근을 뛰어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장애의 범주 이렇게 나누었네. 이런 분리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인권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의 범주를 어떻게 나누냐?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다. 법적인 근거라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의 대상이 되려면요. 법적인 근거에 있어야 되고 장애인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죠.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가지의 장애 범주가 있죠. 그 범주를 최초로 정한 법률은 바로 1981년에 제정되었던 심신장애자 복지법입니다. 이 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그 당시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좀 촉구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 장애인의 재활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 81년도에 제정된 그 법에 따르면 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과 그
다음에 정책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뭐 이런 것을 시작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뭐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장애 범주도 자치체 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 지체, 그 당시 때는 5가지만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족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1989년도에 그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오늘날의 명칭인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을 한 번 더 개정을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장애 범주에 빠져 있었던 신장, 콩팥이죠. 신장장애. 그 다음에 심장, 우리 가장 중요한 심장장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발달장애가 나옵니다. 발달장애. 그 다음에 뇌병변장애. 그 다음에 정신장애. 이렇게 이제 이런 좀 중요한 영역까지도 다 추가했다.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또 2003년에 들어와서는 장애인복지법을 한 번 더 개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호흡기장애, 그 다음에 뭐 간장애, 얼굴 안면장애, 요루장루장애, 뭐 간질장애, 이 5가지를 또 추가해서 법적 장애 범주는 오늘날에 15가지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5개에서 15개로 늘어났으니까 3배 늘어난 거죠.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장애인복지법이 또 2007년에 또 한 번 법을 개정합니다. 그 개정할 때 이제 정신지체, 그 다음에 발달장애, 요 2가지에 대한 사회적 오해, 뭐 편견,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로 용어를 바꿉니다. 대단한 변화죠. 그 다음에 2014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간질장애를 이름이 좀 그러니까 뇌전증 장애로 용어를 한번 또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명칭에 대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제 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는 노력이 많이 보인다. 자, 그래서 이처럼 법률로 정하는 장애 범주는 결국 복지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 인구 규모와 뭐 서비스 종류, 그 다음에 복지 정책, 뭐 재정, 이런 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장애인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바로 장애 범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서 장애 범주가 아직도 협소하다는 비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5개에서 현재 15개까지 3배가 늘어났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장애 개념 중에 그 의료적인 측면, 그 손상장애 개념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장애 정도를 또 진단하고 또 등급을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애 유형과 그 다음에 장애 등급 간에는 어느 정도 불합리한 부분이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현행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분류, 장애 범주 이런 거 살펴보면 여기 표에 나와 있죠. 가장 먼저 신체적 장애,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신체적 장애는 눈으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는 눈으로 보인다기보다 육체는 보이는데 그 뒤에 이면에 정신세계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적 장애는 또 분류를 해본다면 크게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밖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내부 기관 장애,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정신적 장애도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는 크게 지체 장애, 내변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장애인 복지를 배울 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는 기본적인 장애인의 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 기관 장애는 말 그대로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로 장애, 뇌전증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장애 범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체장애. 그죠? 뭐 2교시 때 들어가면은 또 세부적으로 그 지체 장애 유형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아보는데, 뭐 가장 먼저 이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정신적 장애. 이 사실은 그 정신적 장애, 지적 정신장애, 자폐장애 세 개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화두가 되고 사실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 정신적 장애, 이 지적 장애, 발달 장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분포로 봤을 때 좀 적어요. 생각보다 다른 장애인 분류에 비해서. 그런데 어떤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뭐 가족의 어떤 희생, 부모의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손이 많이 가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적 장애, 지적, 자폐 이런 파트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신적 장애 보면은 이제 이 지적 장애는 말 그대로 지능 지수가 70 이하. 그러니까 이제 IQ가 이제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신 장애는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조현병, 그 다음에 뭐 양극성 장애, 뭐 우울증 장애 이런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는 소아, 청소년이 좀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장애인 복지를 볼 때 이 장애 유형에 있어서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야 장애인 등록증이 나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경계성 장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적장애 전 단계죠. 이제 70 이하가 안 되는 경우인데, 일반이로 보기도 좀 그렇고, 또 지적장애라도 그렇고, 중간에 딱 있어서 경계성 장애는 장애인 등록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어찌 보면 이제 복지 사각지대.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파트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실무에서는 많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영역 중에 이제 이 경계성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장애 범주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대분류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그다음에 중분류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내부 기관 장애. 그래서 이제 소분류에는 이제 쭈룩쭈룩쭈룩 계속 나오죠. 여러 장애들이. 그래서 총 15가지가 있는 거고, 뭐 외국의 장애 범주는 그 좀 더 포괄적인 장애 범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 신체적 장애, 그 다음에 뭐 정신적 장애, 개인적 요인, 사회적 의미 장애, 과업 수행 능력까지. 굉장히 좀, 이 과업 수행 능력이 뭐냐면, 그, 미국 뉴욕주에는요, 이 장애인 이 표지판이 그냥 우리나라 또 이렇게 일반적인 휠체어 이렇게 앉아있는 모양인데, 미국 뉴욕주에 있는 장애인 표지판은 약간 이 능력을 발휘해서 역동적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45도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막 휠체어가 막 달리는 모습. 그게 이제 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시각을 또 능력 위주로 바꿨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영역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이 특수 교육법상의 또 장애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르죠. 예, 특수 교육법. 여기는 또 뭐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거냐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그 다음에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이렇게 이제 특수교육법상 장애 유형을 나눴는데 그냥 장애인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장애 유형과 특수교육법상의 장애 유형이 겹치는 거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이렇게 5가지는 겹치는데 겹치지 않는 영역이 정서행동장애,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질체 뭐 용어가 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유형, 장애인법상의 유형에 15개가 있는데 특수교육법상 장애 유형에 5개가 중복이 되고 또 나머지 5개는 특수교육상에는 또 다르다. 그게 좀 되게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 장애 유형을 좀 공부할 때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한 게 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시각장애 특수교육 나왔죠. 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서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 시각적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유형의 시각장애는요, 뭐랄까나 그냥 시력장애, 뭐 시야 결손장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2가지로 이제 분류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특수교육법에. 근데 이제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유형의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달팽이관 이렇게 좀 조금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교육적인 관점과 그냥 장애 유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적장애는 특수교육법상에는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가 어렵다. 뭐 특수교육이니까 교육적 조건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죠. 지체장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체장애는 말 그대로 뭐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적장애. 지적장애 교육법상에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해서 교육적 성취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게 지적장애죠.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를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이렇게 딱 수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행동장애. 이 정서행동장애는 뭐냐면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 지닌 사람, 또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이 나타나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정서적인 면, 행동적인 면, 정서로 인해서 나타난 행동의 결과, 이런 것까지 이제 폭넓게 나와 있는 게 특수교육법상의 장애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자폐성 장애. 자, 특수교육법상 자폐성 장애는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도움에 필요한 사람. 뭐 이 발달장애인의 특징은요, 사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지체장애나 뭐 이런 불편한 건 없어 보여. 지체장애인의 어떤 이 눈으로 보는 육안적인 것에. 그런데 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이 자폐성. 근데 이제 이 장애인 복지법상의 자폐성 장애를 보면 뭐라고 보면 그냥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접근으로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을 공부할 때 생애 주기적 관점으로 인간의 어떤 존엄과 어떤 권리, 그 다음에 뭐 욕구 이런 걸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게도 이런 교육적 접근이 특수교육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영역까지도 생각을 해야 정상화, 보편적인 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교육법상의 장애 유형이 나름대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장애. 뭐 정서행동 장애도 있고 뭐 의사소통 장애도 있는데 의사소통 장애는 말 그대로 언어 수용,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해요. 그 다음에 뭐 조음 능력 현저히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기능적 음성 장애. 말을 하는데 발음이 좀 부족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의사소통 장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장애. 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능력, 뭐 학습 능력,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등 학업성 취향에서 힘들게 어려움.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지만 어쨌든 어떤 발달 지체 이런 것들에 인해 가지고 좀 늦은 편인 거죠. 학습 능력이. 그 다음에 이제 건강장애, 만성 진화로 인해 가지고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통원 치료,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해서 학교 생활에 어려운 사람이 건강장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달 지체. 이거는 이제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행동 중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지체돼가지고 특별한 교육적 조치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이게 이제 발달 지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특수교육법상 장애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애 정도, 그 다음에 이 구분을 좀 나눠본다면 이 장애 유형은 장애의 종류뿐 아니라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2018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9년 7월부터 드디어 장애인 복지 시행 규칙에는 장애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예전에는 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급수를 폐기시키고 정도에 따라서 장애가 심한 유형, 심하지 않은 유형,
기준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눈 이유는 보다 세분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여러 면에 이제 개별 맞춤 수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영향이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정도 범위가 뭐 다르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뭐 앞에 계속 공부해 봤지만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 뇌변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로, 요로장애. 이게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장애인 거죠. 이 신체적 장애가 일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모두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세 개가 있는데 그냥 정신적 장애는 무조건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그러니까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체적 장애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두 개를 구분을 했는데 이 정신적 장애만큼은 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만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2018년에 개정하면서 보다 정신적 장애에 더 큰 집중을 좀 해야 되고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장애는 이제 장애 정도가 다 심한 사람이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 장애가 훨씬 더 나름대로 좀 장애가 심한 정도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나죠. 굉장히 이게 좀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뭐 해외 주요 국의 이제 장애인을 인구 비율을 본다면 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분류에 의한다면 뭐 장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개도국의 경우에는 장애 범위가 좀 좁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인구 비율을 볼 때 좀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높습니다. 장애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개도국은 장애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10% 미만. 뭐 한국은 250만이니까 보통 한 5%, 5.3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애 현황을 볼 때 그 2017년까지는 호주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스웨덴이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장애인 인구 비율이 20.6%를 찍어가지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현재. 그 다음에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호주죠. 호주가 의외로 장애인 복지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비율도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20%, 뭐 스웨덴이랑 거의 비슷하죠. 0.6% 차이 나니까. 그래서 호주가 대단한 나라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위가 독일입니다. 유럽 국가 독일 18.1%. 독일도 나름대로 유럽 국가에서 장애인 복지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관대하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는 이제 한국 장애인 실태 조사를 꾸준히 이제 하면서 나오는 자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4위입니다. 생각보다 미국이 그래도 장애인 복지는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소수 약자니까. 보편적인 복지는 좀 적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국이 15.1%.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6.2%. 우리나라가 이제 5.59 정도 되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도 일본이 1% 정도는 앞서 있다. 그래서 해외 주요 장애인들에 대한 분포는 1위 스웨덴 20.6%, 2위 호주 20%, 3위 독일 18.1%, 미국 15.1% 4위. 이 기본적으로 1, 2, 3, 4위를 랭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등수를 매긴다기보다 5.59%다. 일본보다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구 비율 및 장애인 범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해외 선진국이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장애 범주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거고, 개도국은 장애 범주를 협소하기 때문에 적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3주차 1교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